오늘은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1979년 6월 20일 서울시 종로구의 골동품상 금당의 주인 부부와 운전기사가 일면식도 없던 38세 박철웅에게 순차적으로 납치,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 박철웅은 생산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사채 빚까지 지게 되었다. 이에 진공 소재기 총판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사채도 갚기 위해 필요한 자금 5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 고심 중이었다. 그러나 박철웅이 남긴 수기에는 억 단위로 나오며 2억에서 3억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려 했다고 한다. 사업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고 판단한 그는 납치 및 몸값 요구로 가닥을 잡고 대검 같은 흉기를 사놓는 치밀히 준비했다. 이미 박철웅은 사기 등으로 전과 오범이었다. 금당의 사장인 정모 씨를 납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어느 날 인사동 골동품 거리를 배회하다가 금당이라는 상호를 보고는 저 정도 규모의 골동품상이면 큰 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공범인 김모 여인이 호스티스로 일할 때 피해자를 알게 되어 납치 대상으로 적극 추천했다는 소문도 있다. 전화번호부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내 금당으로 전화를 걸었다. 곧장 사장을 바꾸라고 하며 희귀한 이조백자와 족자 등 시가 3억 원에 상당하는 골동품이 있는데 이를 팔고 싶다고 하자 정모 사장은 매우 흥미로워하며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박철웅은 그를 만나 물건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3억은 상당히 큰 돈이지만 1979년 당시 3억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다. 1980년대에는 음마 아파트 한 채 값이 2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물건은 없었고 정모 씨도 뭔가 심상찮은 낌새를 느끼고 빠져나오려던 찰나 박철웅이 미리 준비한 대검으로 정모 씨를 위협해 의자에 앉혀 묶은 다음 현금 동원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캐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모 씨는 박철웅이 원하는 수준의 현금은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정모 씨는 박철웅에게 살다 보면 사업이 어려워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부인을 시켜 조금이라도 돈을 준비시키겠다. 걱정 말라. 신고하지 않겠다. 정도의 말을 수없이 하면서 박철웅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진귀한 물건을 사야 하니 돈 500만 원을 준비해 약속 장소로 오면 사람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한 후 풀어달라고 사정했지만 박철웅은 이를 거부하고 무자비하게 목을 졸라 정모 씨를 살해했다. 박철웅은 곧장 약속 장소로 가서 정모 씨의 부인 김모 씨와 운전기사를 데리고 본인의 집으로 갔다. 김 씨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의자에 묶여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고, 이에 아이가 넷이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김 씨도 목을 졸라 죽였다.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 이모 씨에게는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라며 유인해 이모 씨마저 확인 사살했다. 살해한 후에 시신을 작은 방 벽장에 유기하고 벽장 문은 철사로 올감해 두었는데 이 철사를 수상하게 여긴 박철웅의 동생 박모가 이를 뜯어내고 벽장을 열었다. 아내 시신을 보고 경악한 그에게 박철웅은 사건 전모를 알렸다. 집 안에 시신이 유기된 것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박철웅의 부인이었던 김모 여인도 알게 되었고, 이날 밤 서둘러 집 마당을 파고 시신을 묻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유기 장소 위에 조경수를 심어 철저히 위장했다. 수사는 난항이었다. 21세기처럼 CCTV가 곳곳에 깔려 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모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행적을 알 만한 부인과 운전기사가 함께 실종이었으니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금당이 골동품상이었던 것에 주목해서 불법 및 탈법적인 골동품 매매 또는 유통 과정에서 원한을 샀을 것으로 보고 인사동 골목을 그야말로 들쑤셔버렸다. 금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밝혀진 별건의 죄목으로 기소와 처벌이 난무했고 자살한 골동품 업자도 있었다.
그간 골동품 업계의 치부들이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반인권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박철웅과 공범들에게 고문을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긴 하지만 골동품 중개상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고강도 조사를 했고 당시는 피의자 인권 개념 같은 건 없던 시절이었으며 못 잡으면 여러 사람 못 벗는 극악살인 사건인지라 잡혀온 사람들이 경찰서 끌려가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는 뻔한 이야기다. 석 달 동안 골동품 중개상 등 3,40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서울 인사동 일대의 골동품 거래가 모두 멈추게 되었다. 조사를 받던 골동품 중개상 중 115명이 다른 범죄가 드러나 기소됐고 그중 76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박철웅이 잡힌 뒤에도 어쨌건 법을 어겼으므로 감옥에 가야 했으며 한 중개상은 조사 도중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 그래도 진범이 검거되어 사건이 종료된 뒤 서울시경국장은 용의자로 몰렸던 골동품상과 중개상, 골동품 수집자 등 2,000명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경찰 수사가 일인난항을 겪던 중 인천에서 이상한 첩보가 접수되었다. 내용은 사위가 기관원을 사칭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아마 공무원 중 검찰 공무원이나 안기부 직원을 말하는 듯하다. 수사팀 입장에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겠으나 워낙 사건이 미궁이다 보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첩보도 수사하게 된다. 놀라운 건 이 말을 내뱉은 사람이 박철웅과 사실혼 관계였던 김모 여인의 전직 경찰이었던 아버지였던 것이다. 경찰은 박철웅의 집 앞에서 잠복하며 수상한 점을 찾으려 했으나 별 다른 점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금당 부부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었고 상부의 압력도 대단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모양이다. 경찰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귀가하던 박철웅과 김모 여인을 별 다른 근거 없이 임의동행 형태로 경찰서로 데려왔고 이 과정에서 검거되었다. 금당 사건과의 연관성을 물었는데 이게 적중해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추후 박철웅의 집 앞마당에 새로 심은 조경수를 파헤쳐 금당상회 부부와 그 운전기사의 시신 3구를 발굴해냈다. 주범 박철웅은 당시 사건 기사와 본인 수기에 기초하며 박철웅은 1942년 부산에서 3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식유업에 종사하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며 형은 선원이었고 본인은 모 대학 연극영화과 2학년을 다니다가 중퇴했다. 사건 당시 시신 매장에 가담한 남동생은 부산 D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고교 미술교사로 일한 바 있다. 21세기에도 자녀를 예체능으로 진학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인 만큼 박철웅의 가정은 경제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수기에서도 유복한 가정임을 인정했다. 박철웅은 대학 재학 시절 친구가 소지한 셰익스피어 전집을 훔쳐 퇴학당했고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살았다. 이후 군에 입대했다가 제대한 후 화장품 회사에 취업했으나 급여가 밀리자 회사 물품을 훔치는 절도죄를 저질러 또 1년 복역했다. 출소 후 이런저런 사업에 손을 대서 꽤나 돈을 모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카지노나 나이트클럽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 박철웅은 부인과 아들도 있었지만 다른 여성들과 꾸준히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 결국 박철웅은 본처와 이혼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사업도 파탄나 있었지만 해픈 씀씀이는 어쩔 수 없었던지 동거녀와 함께 본인의 집에서 비밀 요정을 운영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 이후에도 클럽이나 술집의 종업원과 주로 동거하던 그는 묘한 사람을 만났다. 현직 고교 교사였던 H씨인데 그녀는 이혼 후에 홀로 딸을 키우던 여성이었다. 이 여성과 동거하던 시절 박철웅은 사업을 정리하고 보험회사의 외판원으로 취업했다. 이전과는 180도 다른 극강의 성실함을 보여주며 단숨에 외판 실적 1위에 올랐다. 외판 방법에 대한 강사로 초빙되기까지 했다. 수기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H씨와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H씨는 박철웅과 함께한 지 1년 만에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철웅은 이때 너무 충격을 받고 폐인이 되기 직전에 이르렀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렸지만 마음은 예전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회귀해 버리고 말았다. 이후의 결과는 납치, 살해로 이어진 것이다. 공범 박모는 박철웅의 친동생이다. 부산 모 대학 미술학과 출신이며 고교 미술교사로 일하다가 예술에 전념하여 성공하기 위해 교편을 놓고 서울로 올라왔다. 실제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고 사체 암매장에만 관여한 것으로 주장했다. 처음 시신들이 유기된 벽장을 열고 시신을 발견했을 때 박철웅에게 자수를 권유하며 울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라리 자살하라고까지도 했지만 그래도 친형인지라 이도저도 못한 듯하다. 조사에서는 살해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장 검증 시에는 또 이를 부인하고 사체 암매장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공범 김모 여인은 박철웅의 동거녀.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있다가 박철웅과 만나 동거하기 시작했다. 친정에서도 박철웅을 사위로 인정할 정도로 식만 올리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사체 암매장과 기타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경찰은 시신 발굴에 착수했다. 박철웅은 본인의 집 마당에 시신을 묻고 조경수를 심은 뒤 계집까지 사서 놓았다. 암매장 장소 옆에 방들은 세를 내준 상태였고 그중 한 곳은 사건 이후에 세를 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를 들어온 남성은 경찰이 들이닥쳐 집안을 조사하고 자신에게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는지 묻자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지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렸다고 한다. 시신을 암매장한 곳과 좀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들의 유류품 목걸이, 옷까지 통장도 발굴해냈다. 박철웅은 조사 과정에서 3명 모두 죽일 이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완전 범죄를 위해선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애초 범행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다. 동거녀인 김모 여인이 친정에 가서 말한 내용이 단서가 되어 잡혔다는 것을 알았는지 동거녀도 거동이 수상해 죽이려 했는데 못 죽였다는 엽기적인 발언까지 내뱉었다. 김모 여인이 친정에 가게 된 이유가 가관인 게 사람 셋이나 죽이고도 석 달이 가깝도록 잡히지 않자 박철웅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새로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그것도 기관원을 사칭하며 여자를 꼬드겼다. 이로 인해 김모 여인과 사이가 틀어진 것이 발단이었다. 그래서 김모 여인의 아버지가 살인한 것을 모르고 신고한 것이다. 박철웅은 처음에는 납치부터 살해까지는 혼자 한 일이고 시신 처리만 공범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또 같이 죽였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서너 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을 당혹하게 했다. 동생과 동거녀가 수없이 자수를 권유했으나 거절했고 그런 말 하지 말라며 동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거절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라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수를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의 충격이나 여파만 봐도 능히 짐작이 가능하지만 박철웅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약 16개월 만인 1980년 10월 14일 대법원이 사형 선고를 확정지었다. 그리고 1982년 7월 22일에 박철웅은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처형되기 전 2년 6개월 동안 볼펜, 심지만으로 휴지에 써내려간 옥중 참회록인 내 목에 밧줄이 걸리기 전에를 썼다. 이후 이 책을 재판하면서 책 제목을 나는 사형수로 바꾸었다. 박철웅은 수감 중 기독교에 열렬히 귀하였고 교도소 안에서 전도사를 자처할 정도였다고 한다. 박철웅은 유언을 길게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 유언이 거의 예배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 참회록의 내용은 거의 신앙 간증문에 가깝고 살인 당시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도 잘 되어 있다고 한다. 출간 당시 논란도 많았던 모양이다. 워낙 극악무도한 범죄라서 책을 본 사람들은 박철웅같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신에게 귀의하면 천국을 가고 박철웅 손에 죽은 3명은 신에 귀의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는 거냐고 비난했다고 한다.
동생 박모는 살해에도 일부 가담했지만 형의 강요가 있었음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모 여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1983년 만기 출소했다. 동생 박모는 살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끝내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다만 당시 경찰 수사기법이 고문에 기반한지라 박모 역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배제하기 어렵다. 취조실에선 인정했다가 현장 검증이나 법정같이 제3자가 입회한 곳에서는 본인 진술을 뒤집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다. 다만 박모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가장 오래 복역 중인 사람은 39년 8개월을 복역했는데 이를 보아 현재는 가석방됐거나 사망했을 것이다. 사실 두 공범이 살해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방 안에서 사람을 묶어놓고 죽이고 있는데 두 사람은 바로 옆 거실에 있었다고 했다. 70년대 주택에서 이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박철웅의 수기에 운전기사를 묶어놨을 때 저 사람만은 살려보내자며 동생이 울었다는 대목이 있는 걸 보면 뭐 말 다 했다. 이 사건은 오직 돈을 노려 납치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결국 일면식도 없었던 3명의 목숨을 모기 죽이듯 한 사건으로 1979년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충격을 안겨주었다. 다만 한 달도 안 되어 전무후무한 12.6 사태가 터져서 빨리 잊힌 감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주변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